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11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중단원 4단원으로 들어갑니다. 고려의 사회와 사상에서 첫 번째 주제, 다원적인 사회를 운영하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려의 신분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고려의 신분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아셔야 돼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한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이 표를 보면은 조금 더 구분하기 쉬우실 텐데, 양인은 여러분 좀 복잡해요. 근데 천인은 너네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바로 노비가 여러분들 천인에 해당합니다.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신분들은 이제 양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양인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양인은 그냥 천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양인은요 여러분들 국가의 지배층과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 구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요. 먼저 지배층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건 바로 왕족과 고위 문무 관리입니다. 특히나 이 고위 문무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품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품 이상의 이런 관리들은 여러분들 대대로 높은 관직을 유지를 하면서 음서나 공은정 같은 특권 가지고서 문벌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을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왕족이나 문무 관리들이 보통 이제 개경에서 거주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들과는 다르게 이런 수도 개경에서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뿌리를 계속 되짚어 가면은 옛날에 신라 말의 호족이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중앙으로 가가지고 관리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 여전히 지방에 남아서 힘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고려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향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향리 중에는요 여러분들 상급 향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급 향리가 있어. 향리 중에서도 조금 더 힘이 더 있는 향리들을 이제 상급 향리라고 하고, 이제 지방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국가의 지배를 어느 정도 국가의 관리를 받기는 하지만 그 지방에서만큼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급 향리 같은 경우에는 이 향리 안에서도 여러분들 직급이 있어요. 향리의 대장 역할을 하는 거 호장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부대장 역할을 하는 거 부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향리의 높은 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상급 향리는 호장이나 부호장이 돼서 지방 행정을 완전 장악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의 군대까지 통솔할 정도로 지방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 너무 중요해. 퀴즈에도 나올 거야. 자, 이들 중에서는 이들은 이제 보통 지방에 있는 거잖아. 지방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 이제 지방에서만 있긴 좀 그런데 큰 물에서 놀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당시에 고려의 향리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국가의 공무원 시험이죠. 이것 통해서 이제 중앙의 관리로까지 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 배웠던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이야. 신진사대부가 뭐라 그랬어? 사대부가 지방에서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이들은 대부분 이제 향리 출신인데, 얘네가 이제 과거 시험 통해서 고려 말에는 국민학 개혁 도와주면서 신진사대부까지 돼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급 향리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 일반 피지배층보다는 조금 높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좀 하위 공무원, 5품 이하의, 5품 미만이라고 해야겠다. 5품 미만의 공무원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위 공무원들. 자, 일단 중앙에 이제 서리가 있습니다. 서리는 중앙관청의 말단 행정을 담당을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빛가람동 주민센터의 구급 공무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방 같은 경우에는 궁궐과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들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들이었고요. 그리고 향리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다 호장이고 다 부호장인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떤 지방이 있으면은 힘을 잡은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상위 2명은 호장, 부호장하고 그 아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하급 향리들 같은 경우에는 호장이나 부호장을 도와서 지방 행정 실무를 이제 담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두러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군인 중에서도 여러분들 하급 장교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지배층이지만 이제 피지배층보다는 조금 높고 지배층 중에선 제일 낮은 하위 계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피지배층 한번 볼게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데요.
이 양인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천인을 제외한 사람들 전부 양인이라고 했죠. 양인의 대다수를 차지한 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죠. 이들은 여러분들 백정이라고 불렸는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대다수의 농민은 백정이라고 불렀다. 이거 어떤 뜻인지 이따가 자세히 볼 거야. 자, 이들은요 여러분들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국가의 전세, 토지세죠. 그리고 공납, 특산물, 그 다음에 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군역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요역이라고 하는데, 군역은 여러분들 군사력을 국가의 군대로 군사력을 제공해주는 거 군역이라고 하고, 요역은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거.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일반 농민들 중에 성인 남자는 군역을 부담하러 군대로 차출이 됐고, 그리고 만약에 국가에서 성을 만든다라고 하면 일반 남성들 요역을 부담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상인이나 수공업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되죠.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가 있잖아. 자, 이들 여기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군현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됐고, 많은 세금, 그리고 거주지 이전이 제한이 있었어. 즉 거주지, 내가 사는 곳을 이사하는 게 제한된다. 이곳에서만 살아야 돼. 예를 들면 나주, 향, 뭐 화순, 부곡, 담양, 소 이렇게 불리는 그 지역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지만 과거에 응시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차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갑자기 학습지 화면이 나와서 놀랬죠. 선생님이 또 이렇게 잠깐 정신을 깜빡했나 봐. 우리가 양인을 봤잖아. 천인 부분의 PPT를 빼먹었어. 선생님 이걸 모르고 삭제했는지 뭔지 모르겠다잉. 이따 학교 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집에서 찍고 있거든. 자, 이제 천인 한번 볼게요. 양인을 제외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천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노비입니다. 노비. 이 노비들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노예지. 이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개, 돼지, 소처럼 그냥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이들은요 여러분들 재산으로 취급이 돼서요 매매, 사고 파는 거, 상속, 물려주는 거, 증여, 그냥 주는 거, 이거 전부 다 그냥 다 가능합니다. 가족끼리 떨어뜨려 놔도 야 어떻게 그래 뭐 이런 게 없어. 재산이니까. 굉장히 이제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들은 여러분들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국가의 뭐 토지에서 일하는 노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산물을 만드는 노비라든가 라는 경우에는 뭐 전세나 공납 이런 것들 바치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싸우거나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는 없어. 왜냐하면 대부분 노비들은 국가의 소유거나 개인의 소유여가지고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개나 돼지한테 군대 가라고 안 하잖아. 그런 거나 똑같은 거야. 여기에 의무가 없어. 자, 그리고 이 노비는 구분할 수가 있어. 두 가지 종류로.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노비는 말 그대로 공적인 노비, 국가 소유야. 사노비는 사사로울 사자, 개인 사자죠. 이거는 개인 노비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노비와 사노비 둘 다 그 안에서 또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주인집이랑 같이 살면은 솔거노비라고 불러. 주인집이랑 같이 살면. 그리고 주인집에서 바깥에 떨어져서 사는 노비는 외거노비라고 불러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 우리가 방금 이제 고려의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을 해봤다면, 이젠 여러분들 직역 여부로 해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직역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신분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 그 신분이면 해야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 직역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은 내가 향리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럼 나도 이제 향리가 되는 거잖아. 양인 중에서도 이제 향리가 되는 건데, 향리들은 여러분들 그냥 국가에서 너네는 지방을 다스려야 돼, 지방 행정을 할 때 도와줘야 돼 라고 아예 그 신분이 해야 되는 일로 못 박아놨거든. 지방 행정을 담당을 하는 거.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내가 향리로 태어나면 무조건 그 일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직역이야. 그 신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신분들은 또 정호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정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기 싫어도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이들한테 그 일한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걸 바로 여러분들 그런 토지, 일한 대가로 주는 토지를 수조지라고 하는데, 수조지가 뭐냐면 수가 거둘 숫자야. 거둘 숫자. 거두다. 어떤 것들을 거둬들이다. 자, 그 다음에 조는
조세, 세금이야, 세금.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야. 이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를 받고서 직역, 그 신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을 담당하는 계층들을 정호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향리, 그리고 하급 장교들도 내가 하급 장교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기인 같은 경우에, 너네 기인제도 기억나죠? 호족의 첫째 아들은 중앙으로 가가지고 인질로 잡혀 있었다 했잖아. 근데 이 기인이 가면 갈수록 그냥 계속 수도에 머물면서 자기 지방과 관련된 일을 왕에게 알려주는 역할로서 완전 이게 이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땅을 받고서 지방과 관련된 일을 이제 국가 중앙에 알려주는 그런 정호가 됩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 신분이기 때문에. 근데 국가의 공무원도 아니고, 정호는 여러분들 국가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그 신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국가의 공무원도 아니고 정호도 아닌 아예 관직이나 그 신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을 바로 여러분들 백정이라고 부르고, 이들 대다수가 농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향리도 아니고 그 직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신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백이 없다란 뜻이거든. 정호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백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들은 일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 맞춰야 되고, 토지세, 그 다음에 공납, 특산물, 역, 이거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에도 응시할 수가 있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고려의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도 구분을 해보고, 직역 여부에 따라서 정호와 백정으로도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이런 고려 신분제의 특징을 보면,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해. 일단 신라의 골품제보다는 개방적이야. 밑에 있는 표 한번 볼게. 신라의 신분제는 골품제잖아. 신라 신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골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없어도 제일 첫 번째 관등, 1등급 관등, 1급 공무원, 이벌창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딱 6등급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신분마다 그 제한이 있었잖아. 근데 고려의 신분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밑에 이제 사례를 한번 볼 거예요. 신라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었다. 그리고 피지배층, 예를 들면 일반 양인 중에 농민들도 과거에 응시가 가능했으니까 중앙의 관리로 나갈 수도 있었고요. 방금 말했듯이 백정, 법제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하니까 나 농민 안 하고 정말 열공해가지고 할란다, 중앙 관리 할란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신라는 이게 불가능했잖아. 좀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정호층 하면 아까 그 신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호라고 했죠. 대표적인 게 향리라든가 뭐 하급 장교라든가 기인이라든가 등등등, 이들도 활발하게 신분 상승을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향리는 지방에서 지방 행정을 담당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향리 중에 나 이 향리 안 할란다, 나는 중앙에서 큰 물에서 놀란다 하면은 과거 시험 보고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고위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군공을 세워서 일반 하급 장교가 아니라 좀 더 높은 고위 뭐 대장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이런 무관으로까지 출세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얘들아, 과거에 합격해서 고위 관리가 된 사례가 이제 사료로도 남아있거든. 요건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봐야 된다고 하는진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 자, 이영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영의 아버지 이중선은 안성군의 호장으로 있었다. 호장 얘들아 뭐였지? 호장은 상급 향리 중에 제일 우두머리잖아. 대장이잖아. 향리 중에 제일 대장이잖아. 그죠? 호장으로 있었다. 근데 여러분, 향리는 지배층이자 정호잖아. 그지? 이 신분이기 때문에 지방을 다스려야 되기도 하잖아. 상급 향리는 양인 중에서도 지배층이자 직역 여부로 따지면 정호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아무튼 이영의 아빠는 호장이었어. 이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서리가 되고자, 서리는 여러분들 중앙의 말당 관리였잖아. 우리 이것도 위에 한번 여러분 학습지 위에 봐봐. 중간 계층의 설이 있지, 그지? 중앙의 말당 관리였어. 자, 이영이 중앙의 말당 관리 서리가 되려고 문서를 정조주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출을 했는데, 제출을 하면서 그냥 낸 거야. 자,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낸 거야. 절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시에 정조주사가 화가 나서 욕을 했어.
야, 너는 예의가 없는 놈이네? 이거 문서를 줄 때는 절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당시 이영이 문서를 찢어버리면서 내가 과거를 통해서 조정해 나갈 수가 있거늘 어찌 너 같은 무리를 공경하겠는가. 즉, 아니 절을 안 한다고 나한테 욕을 해? 내가 과거 시험 봐가지고 말당발리 서리도 필요 없고 호장도 필요 없고 나 중앙에서 큰 물에서 놀 수 있는데 내가 너 따위한테 공경하겠어? 내가 절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문서 찢어버린 거야. 나 서리 안 해!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본 거죠. 과거 시험 봐가지고 나 큰 물에서 놀 거다. 이런 향리 안 할 거야. 정화 안 할 거야. 큰 물에서 놀 거야. 라고 해서 이영이 급제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사관과 대간을 역임하였다. 여러분 대간 기억나시죠? 중서문화성의 낭사 그리고 어사대의 관리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잖아. 얘네들은 여러분들 거의 한 3품에서 5품 이상의 높은 관리거든? 즉 이영은 정호층이었는데 합격해가지고 고위 관리가 된 거지. 한번 모욕을 당한 다음에.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노비 중에서도 이제 신분 상승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주인한테 재물을 주거나 큰 공을 세워서 이제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고려 신분제는 여러 가지 활발하게 이제 신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신라 골품제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 운영. 자, 각 지역은 국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고려시대에는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고려의 군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지? 밑에 보시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도가 5개, 그 다음에 북계동계 합쳐서 양계, 5도 양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지방간이 파견되는 주현, 그 다음에 파견되지 않는 속현, 특수행정구역, 향소, 부곡 있었다고 우리 배웠었어. 자, 이런 고려의 이런 지방 행정 조직을 보면 각각의 지역민들이 촌에 소속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뭐 빛가람동인 사람들은 뭐 빛가람동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거야. 자, 그리고 몇 개의 촌이 모여서 군현이 성립됐다. 마치 무슨 동 합쳐가지고 나주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이런 지방은요 호장을 중심으로 해서 호장이 누구였지? 상급 향리 말하는 거잖아, 그지? 상급 향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호장을 중심으로 한 향리 집단이 군현의 운영을 주도를 하고요. 왜냐하면 향리는 정호층이어서 지방행정을 다스릴 그 의무가 있었잖아, 그죠? 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군대도 보유하고 있었고 독자적인 문화나 신앙도 고려의 군현에는 있었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지역 간의 위상 차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위상이라고 하면은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간에 뭔가 위계가 더 낫겠다. 서열 이런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 군현보다 여러분들 향, 부곡, 소 차별했다는 거 우리 아까 배웠었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과거 시험도 못 보고 그 다음에 이사도 못 가고, 그지? 자, 그리고 주현과 속현 간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현이 훨씬 더 우대받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도 한 번 주현이면 계속 주현이고 한 번 부곡이면 계속 부곡이고가 아니라 계속 이게 바뀌어. 예를 들어 적에게 항복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군현 같은 경우에는 주현에서 속현이나 아니면은 향, 부곡, 소 같은 이런 특수지역으로 특수행정구역으로 강등 등급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공을 세우면은 승격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부곡이었다가 일반 현으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 밑에 보시면 이게 그 관련된 내용이야. 자, 밑에 보시면 유청신은 부곡 사람이야. 자, 법도의 부곡의 관리는 공이 있어도 5품을 넘을 수가 없어. 5급 공무원 이상이 될 수 없다. 즉 고위 공무원은 될 수 없다. 근데 이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몽골어를 잘해가지고 원의 사신으로 가서 대기자릉대를 해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유청신의 고향 부곡을 현으로 올려줬다. 즉 여러분들 당시에 고려시대에 이렇게 지역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부곡이 낮으니까 현으로 올려줬다는 거냐. 지역 간의 차별이 있었다는 걸 요것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려시대에는요 이제 각 지역민들의 공동체가 있었어. 바로 향도라고 하는 건데 이 향도는 이제 다 같이 사원이라고 하면 절이야, 절. 사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매양이라고 하는 불교 의식을 하는 이런 불교 신앙 활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자, 매양이 뭐냐면 향나무를 갯벌에다가 묻는 거예요. 갯벌에다 묻으면 이제 향이 막 퍼질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맡고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불교 의식인데 이거는 이 바닷가 근처에 사는 고려시대 지역민들이 이런 향도를 조직해서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수평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여성의 지위가 이제 남성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수평적인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자,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비교적 수평적이었다. 그 예시를 보면 여성도 여러분들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호주라고 하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딸 같은 경우에는 호적이 기재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기재되더라도 뭐 성씨만 적히거나 이런 식의 경우가 많았는데 고려시대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남녀 상관없이 호적에 기재된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고려의 여성들은 이혼을 하거나 그리고 재혼을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했고요. 그리고 재혼한 여성의 자식이어도 뭐 차별받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사위의 처가살이가 일반적인 형태였고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이제 재산도 부모가 균등하게 공평하게 상속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가족관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것과 관련해서 또 봤을 때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서 부계, 아빠 쪽 그리고 모계, 엄마 쪽 이런 권리와 의무도 굉장히 동등했는데 이제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간에 이제 관리의 임명과 관련해서 상피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상피제가 뭐냐면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이 동일한 관청에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한 제도야. 가족끼리 다 해먹을까봐. 예를 들면은 어사대라고 쳤을 때 어사대에 내 사촌은 못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상피제의 적용 범위가 이제 엄마 쪽이나 아빠 쪽에는 전부 다 사촌까지 이런 식으로 동등했었고, 그리고 어머니 쪽과 관련된 음서도 가능했고요. 음서가 뭔진 기억나시죠? 우리 낙하산 배웠던 거. 그 친족 용어도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뭐 아빠 쪽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라고 하는데 엄마 쪽 할머니는 왜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고려시대에는 친할아버지든 아니면 외할아버지든 간에 그냥 다 똑같이 한아비라고 불렀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한아비. 그 다음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친할머니든 외할머니든 한어미. 그리고 아빠 쪽의 남동생을 여러분들 숙부라고 하잖아. 그리고 엄마 쪽은 여러분들 뭐 보통 외삼촌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아잡이라고 합쳐서 불렀고요. 그리고 고모, 이모 이렇게 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합쳐서 아자미 이렇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친족 용어에 있어서도 전혀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수평적인 가족관계의 면모를 드러내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사료도 잠깐 한번 볼게요. 이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를 알 수 있는 사료인데, 자, 순비 허씨는 공암현 사람으로 중천 허공의 딸이다. 일찍이 평양공 왕현에게 시집가서 삼남 사녀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남편인 왕현이 죽었다. 충선왕이 부인으로 맞아들였다가 즉위하면서 허씨를 순비로 책봉하였다. 이거 여러분들 사별한 여성을 당시에 충선왕이 부인으로 맞아들였다라는 것 자체가 여성의 이혼이나 재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별이나 이런 것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